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입니다. 지은이 한성희, 출판사 메이븐. 30년 만에 너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을 위하느라, 남편을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로 말이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 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괜찮은 며느리, 좋은 딸,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딘가에는 꼭 빈틈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일이 무사히 넘어가나 싶으면 네가 속을 썩였고, 네가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친정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이 조용하다 싶으면 시가에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특히나 네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 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의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고생이에요?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당시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며 삶을 꾸려올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더트가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가끔 역할에 따른 의무감이 너를 짓누르고 세상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땐 차라리 남들한테 못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당당히 맞서거라. 나는 언제나 그런 너를 응원할 것이다. 아무도 너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두 젊은 남자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더구나. 난 내 와이프가 살림은 못해도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남자 잘 만나 팔자 펴보겠다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더랬다. 부디 나중에 아이를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남자는 되지 마시길. 그런 남자를 좋아할 여자는 세상에 없으니까. 2018년 맞벌이 가구 현황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가 전체의 46.3%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의 가사 분담률은 아직도 턱없이 낮다. 그렇다고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자 혼자 날마다 직장과 집안일, 아이 양육까지 세 개의 공을 굴리느라 허덕이고 있구나. 결혼해서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약 5년 동안의 기간은 여자에게 가장 힘겨운 시기다. 직장에서 경력 쌓기에 몰두해도 부족할 시기에 출산과 육아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엄마, 직장인, 아내, 며느리 등 수많은 역할이 폭발하듯 동시에 쏟아짐을 뜻한다. 야근도 마다 않고 일에 열정을 쏟아부어야 성공을 거두고 인정도 받으련만 집안일과 육아의 부담이 직장 여성의 발목을 잡는구나. 한때 잘 나가던 똑똑한 여자가 어느 순간 둔재로 변하거나 입사 당시 별 볼 일 없던 남자 동료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20, 30대 여성들이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남자들은 맞벌이를 원하면서도 직업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 하려면 그만큼 가사와 양육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외면한다. 그래서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통받는 건 여전히 여자들의 몫이다. 딸아, 나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여자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나 역시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며 너를 낳고 키우느라 내 20, 30대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니까. 너를 낳을 무렵 공교롭게도 석사 논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2가지 일이 한 번에 일어난 거지. 그래서 너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부랴부랴 병원에 나가 논문을 마감해야 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그뿐이 아니다. 너를 키우며 학부모 모임에 가려면 얼마나 눈치를 봐야 했는지 모른다. 기억나는지 모르겠구나. 초등학교 2학년 운동회 날이었는데 병원에서 딱 3시간을 허락받고
불이 나게 너에게 달려갔다. 엄마와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는 친구들 사이에 홀로 있던 너는 나를 발견하고는 껑충껑충 뛰며 좋아했지. 그런 딸을 두고 2시간 뒤 다시 병원에 돌아가야 했던 엄마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결국 너는 꼭 가야 하냐며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었지. 그런 일이 한 번이면 족하련만 나는 또다시 너를 울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나는 끝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내가 엄마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워킹맘이 되라 되지 마라가 아니다. 네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든 주부로 살든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네가 이제껏 그랬듯이 또 너만의 길을 갈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만 워킹맘으로 평생을 살아온 엄마로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구나. 그러니 직장을 그만둘 때 시가나 남편,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 보렴. 만일 일과 육아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지레 겁먹지 말고 어떻게든 버티며 대책을 세워보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만 지나면 다시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만두자. 그래야 사회와의 끈을 계속 가져가며 다음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워킹맘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은 가사 부담이 아니라 아이 양육이다. 집안일로 몸이 힘든 것은 그나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능력 있고 출중한 여자라도 발목을 잡혀 꼼짝할 수가 없구나. 워킹맘들은 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으로 내가 충분히 신경을 써주지 못해 아이가 정서적으로 엇나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죄책감이 극에 달한다. 그러나 워킹맘들에게 반가운 소식들도 있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것과 자녀의 정서적 건강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영국 런던 대학 애니 맥먼 박사는 영국 어린이 12,000명을 대상으로 엄마의 직업 유무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엄마가 직업이 있는지 여부는 자녀의 정신 건강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소아과 학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자녀의 정서는 전체적으로 가족의 정신이 건강한지,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엄마가 직장인인지 아닌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이들조차 어려서는 엄마가 집에 있길 바라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엄마가 명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직업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므로 네가 워킹맘이 된다면 육아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몇 가지만 잘 지키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장 먼저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부담감을 버려라. 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돌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는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난 만큼 어떤 것을 잘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게 세상 일의 이치다. 맞는 키처럼 직장과 집안일, 육아까지 모두 잘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두 잘하려 애쓰지 말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가능한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 슈퍼우먼이 되려고 애쓸수록 힘든 것은 자신뿐이다. 그리고 힘든 만큼 당연히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래?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무도 슈퍼우먼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라. 두 번째로 워킹맘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양육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의 총량이 중요하지만 그 경우에도 질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애착에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 노력하되 아이와 있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퇴근 후 몇 시간이라도 아이와 상호작용을 제대로 한다면 아이는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세 번째는 아이가 만 3세까지는 삶에서 육아를 우선으로 하는 스케줄을 짜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는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되어야 하며 양육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더라도 엄마가 아이에 관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 3세까지는 아이의 뇌 발달이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대인관계와 감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회로도 이 시기에 큰 틀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남편과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달자 시인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의 외로움은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직장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 문제로, 전업주부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이유로 고학력 여성 대부분이 어영부영 살고 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는 학력이 길다고 현명한 여성이 아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못하는 것은 빨리 못한다고 말하고 주위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슈퍼우먼이 아닌 이상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렴. 그것이 아이와 나 모두를 지키고 나아가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그래도 힘들 때는 50살이 되었을 때를 떠올려 봐라. 미국 노스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1991년부터 10년 동안 136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집에서 가사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와 일과 가사를 동시에 하는 워킹맘 중 누가 더 행복할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전업주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 워킹맘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반면 워킹맘은 집에만 머무는 전업주부에 비해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며 심리적 우울함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마리의 토끼를 잡느라 애쓰는 스트레스가 있는 한편 직업이 주는 성취와 존재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이 워킹맘으로 사는 게 힘들어도 버텨야 할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나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힘들 때는 50살이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렴. 육아에 전력 투구해야 할 시기와 커리어 쌓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겹치는
빅뱅의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일터에서는 직업인으로, 집에서는 엄마와 아내로 1인 다역에 쩔쩔매는 모습에만 함몰될 게 아니라 쉰이 되었을 때 훨씬 성장해 있는 모습을 그려보라는 말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장거리 경주다. 그러므로 나쁜 엄마가 되지 않을까 고심하면서도 직장에서 아이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내일 당장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체력도 비축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모두 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가능한 일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제껏 내가 워킹맘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했는데 과연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혹여 네가 딸을 낳는다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도 궁금하구나. 너는 나보다 현명하니까 워킹맘의 딜레마를 더 창조적으로 풀어가리라 믿는다. 안 되면 까짓것 조금 쉬었다 가면 될 일. 그러니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말아라.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런 면에서 너를 낳아 기르고 일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 힘든 때도 많았지만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은 반드시 누려야 할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인생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젊을 때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자주 말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랑도 해봐야 다음 사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깻잎과 배추는 앞면보다 뒷면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걸 요리를 해봐야 알 수 있듯이 사랑도 몸소 부딪혀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버리는지,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렇게 아파도 사랑을 놓지 못하는 바보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럼에도 홀로 있는 것보다 누군가 사랑하는 일이 왜 더 행복한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는 고약한 레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이 레슨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된다. 왜 그에게 끌렸는지, 왜 그렇게 싸웠는지, 끝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다. 그렇게 미처 몰랐던 나를 알게 되면 상대방도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만 성숙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친구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를 지탱하는 능력을 친밀감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가족 말고도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집 밖에도 존재한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주는 일.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실현해야 할 과제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생 최고의 기쁨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좀 더 정확히는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라는 말을 남겼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타인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보류하지 말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완성할 수 없다. 꽃도 벌이 날아와 당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애벌레가 꽃잎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듯 인간에게도 타인의 손길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과 결핍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내가 타인에게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할 때 채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딸아, 마지막으로 언제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따뜻함과 편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 서로의 존재를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지만 그저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란다. 평생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 딸아, 후회 없이 사랑하거라. 치열하게 싸울 수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3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내면의 상처, 콤플렉스까지 대면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둘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모여 그들만의 컨텐츠가 된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는 딱 3일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말한다. 첫째 날에는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둘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셋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철학자 니체는 결혼할 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 다 늙어서도 그와 대화를 잘 할 수 있겠는가? 결혼해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라고 말했다. 결혼 생활은 연애와 다르다. 연애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은 달콤한 관계라면 결혼은 매일같이 해결해야 할 게 많은 파트너 관계다. 결혼하는 순간 시가와 처가 문제, 자녀 계획, 교육 문제, 돈 관리, 가사 분담, 음주 습관, 하다못해 양말을 벗어놓는 요령과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는 습관까지 연인 관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상의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초반엔 부부싸움이 밥 먹는 횟수만큼 잦아지기 마련이다. 엄마도 그랬다. 20대 후반에 같은 학교 동창이던 너희 아빠를 만나 후딱 결혼이란 걸 해버렸으니 오죽했을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네 아빠나 나나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잘 싸우기 위해 애쓰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참 괜찮은 남자랑 살고 있다는. 왜냐하면 무조건 아내 말을 따르거나 싸움 그 자체를 회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짐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제와 상관없이 벌컥 화부터 내는 사람은 아내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더글러스 스톤은 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흔히 감정적으로 되는 것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혼동하는데 그것은 서로 다르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도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극도로 감정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 대화가 되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아내의 감정을 이해해 보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결혼이란 게 미친 듯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면 나랑 잘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자로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미국의 작가 헬렌 롤런드는 결혼 전의 남자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결혼 후 그는 당신과 얘기하기 위해 신문조차 내려놓지 않는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싸우기 위해 신문과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한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야말로 부부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까. 다행히 너는 그런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구나. 딸아, 그럼에도 부부싸움을 처음 하는 날은 많이 외로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일만큼 천국과 지옥, 희극과 비극을 오가는 드라마가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돌을 닦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지만 결혼만큼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드는 수련장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외로운 날에는 용감하게 그 수련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렴. 그리고 더 노력해라. 다시금 남편과 잘 싸우기 위해서 말이다. 너의 할머니가 나에게 알려준 한 가지.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셨다. 젊어서는 6명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내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질경이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생활력,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다. 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몇 해 전 병치레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난 후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어릴 때는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꿈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고 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네가 어릴 때마다 너를 키워주기도 했던 내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생 별거 없다. 재밌게 살아라.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에너지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치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그럴수록 삶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다. 딸아, 나는 너에게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바라건대 나는 너에게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 했으며 순간순간 재미있게 생동감을 지니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거나 남들에게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몫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딸아, 할머니 말씀처럼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